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전홍진 지음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머릿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삶이 다른 만큼 각자 지니고 있는 사연도 다양합니다. 저는 대학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있으면서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드라마보다 다음 회가 더 기대되는 사연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연의 중심에는 매우 예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보통 사람들보다 더 쉽게 예민해지고 별것 아닌 일로 넘기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환자는 아니지만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이들도 많이 만났는데 놀랍게도 이들 중 다수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예민함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같지만 후자는 스스로 예민함을 다루는 좋은 방법을 터득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성공했든 평범하게 살든 환자로 치료를 받든 대인관계에 매우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피곤하게 하며 보통 사람보다 좀 더 힘들게 삽니다. 많은 분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 없겠냐고 물어오셨습니다.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책을 살펴봤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기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 다수였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쓰여 번역된 책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앉아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예민한 마음을 약간 평평하게 해주는 책을 한 권 내놓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민한 분들로 한정합니다. 또한 40가지 사례 중 여성들의 상담 비중이 높은데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 쓰이는 이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자신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할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많다는 걸 상기하면서 읽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별로 자세한 것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진료 상담을 하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책만 읽고 자신을 진단하거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신이나 배우자, 친구, 가족의 예민성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넓히면 좋겠다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책에 나오는 사례들은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경우를 통합해서 서술했습니다. 사례들은 모두 가명을 쓴 것임을 밝힙니다. 제가 진료하는 모든 분과 그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민해서 힘든 분들이 잘 지내는데 이 책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7월 전홍진. 1부.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 1. 내가 하는 연구에 대하여. 나는 우울증을 주로 진료하는 의사다. 하루 종일 우울한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어떤지 묻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나는 진료 중에 우울한 기분을 느낀 적이 많지 않다.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증상은 우울한 기분, 불면증, 불안, 초조,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 등으로 비슷하지만
한 사람도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를 그의 과거로 데려가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듯한 착각에 빠뜨린다. 그렇게 동기화가 되면 드디어 공감과 치유의 실마리가 생긴다. 환자들을 도울 만한 방법을 찾다 보면 그와 그의 가족을 설득해야 할 때가 많다. 이때 부딪히는 어려운 점은 정신건강의학과에 온 이들 대부분이 자신은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울증이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도 나는 우울증이 아니라 하고, 치매 증상을 보이는 할머니도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한다. 죽으려 시도해서 의뢰받은 환자는 자신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부인한다. 그래서 검사를 하지만 그들은 대체로 검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한다. 놀라운 점은 이들에게 예민한 것 같다고 하면 대부분 동의한다는 것이다. 예민하다는 영어로 sensitivity인데 외부 자극에 민감하다는 뜻이다. Highly Sensitivity Persons, HSP는 직역하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인데 의학적인 용어나 질병명은 아니다. 2006년 에런 박사가 제시한 개념으로 외부 자극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자극적인 환경에 쉽게 압도당하는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 중에도 많다. 매우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이 자신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대답한다. 에런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인구의 15에서 20%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진 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대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내가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보스턴으로 연수를 가면서였다. 당시 미국에는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또 보스턴에 유학 온 동양계 학생의 다수는 대학이나 다국적 기업에서 실제 연구의 실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미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자 학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특히 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우울증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하버드 대학 부속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우울증 임상연구센터에서 연수를 했다. 2012년 여름 MGH에 연수가 쓸 무렵 싸이가 말춤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그 춤 연습을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도 나와서 버스마다 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한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연일 CNN에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버드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 시기였다. 처음 만나는 미국인들과도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역시 처음 보는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공감대가 필요했다. 나는 학회나 여행 목적으로 다녀온 것을 제외하고는 이때 처음으로 장기간 외국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동안 의학 용어를 영어로 사용해왔지만 일상 대화를 한 경험은 많지 않았고 영어로 발표한 경험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MGH에서는 이를 진행할 때 연구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발표하고 토론을 해야 했다. 과거에 배운 독해 중심의 영어 능력을 되살려 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연구 내용을 강의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았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매달 발표 시간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다시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나의 당황한 표정을 미국인들은 잘 읽지 못했을 듯 싶다. 어쨌든 발표를 되풀이하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훨씬 편하고 자연스러워졌다. 심지어 발표 중에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데이비드 미셜런 교수를 포함해 평소 나와 친하게 지내던 이들은 천천히 알기 쉽게 질문해 주었던 반면 잘 모르는 한 분은
인도인 특유의 억양으로 너무 빨리 질문에 나를 엄청 예민하게 했다. 강의 뒤에 미셜런 교수님이 자신도 그분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다며 위로를 해주었다. 그 후에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그의 인도 억양을 필터링 하느라 여전히 머리는 아팠지만 그의 영어가 아주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과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은 건강염려증, 체중 감소, 불안, 불면증이 미국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비율은 낮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 발생했을 때 미국인보다 신체 증상을 예민하게 느끼고 실제로도 신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자신의 기분을 구분하는 능력은 떨어진다. 실제 치료를 해보면 우울증으로 예민해져 기력은 떨어지는데 이것을 자신의 기분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병원의 모든 과에서 엄청난 검사를 마치고 신체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예민해서 불안해지고 불안해서 심장이 빨리 뛰면 심장 검사를 하고 폐 검사를 하고 뇌 MRI 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제야 자신의 예민성 때문이 아닌지 생각한다. 반면 미국인들은 스스로 우울하고 예민한지 구별을 잘 하는 것 같고 우울증을 먼저 떠올린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우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연구에 의하면 문화에 따라서 얼굴의 감정 표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한다. 동양인들은 서양인에 비해 6가지 기본적인 내적 감정 상태인 행복, 놀람, 두려움, 싫음, 화남, 슬픔이 얼굴 표정에서 잘 구별되지 않으며 겹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동양인들은 자기 기분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으며 감정 표현이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이 올 때 희노애락의 감정 상태를 얼굴에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에 대한 인식도가 낮으며 반대로 신체 감각에 예민하고 건강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점이 특징이었다.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신체 감각에 예민해지고 이로 인해 심박동 증가, 호흡 곤란, 손떨림 등이 생기면 신체 증상에 대해서 더더욱 예민해진다. MGH의 우울증 센터에서 환자 진료 과정을 참관하며 흥미로웠던 점은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은 대개 뚱뚱하고 식욕이 증가하며 우울한 기분을 호소하는 편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우울증 환자들은 마르고 신체 감각에 매우 예민한 사람이 많았다.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국가 간 연구를 하고 나서 그 의문이 풀렸다. 다른 동양이나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멜랑콜리아형 우울증이 많았는데 이 형태의 우울증은 자신의 감정을 못 느끼고 무척 예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울증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매우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예민한 특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보인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예민한 특성이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여자 골프에서 우승을 독식하는 것, 영화나 드라마, 노래 등을 잘 만드는 것, 반도체, 자동차 등 예민한 기계를 잘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반면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 갈등이 많고 자살률이 높으며 불면증도 많은 것이 아닌가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예민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을 내놓기 어렵다. 먼저 극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중국, 한국에 공통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 내재된 국민적 트라우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2. 트라우마의 기원.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한다. 쉽게 말해 트라우마란 큰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외상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지 않은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다.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생기기도 하고 사고를 당했을 때나 대인관계에 의해서 경험할 수도 있다. 트라우마의 심각도를 느끼는 정도는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다. 사람마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서 크게 느끼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트라우마도 더 크게 느끼곤 한다. 기억하려 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도 그 사람의 행동이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은 성인이 되어 그 당시를 잘 기억하진 못해도 수영을 하거나 바닷가에 가기 꺼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개에게 물린 경험을 본인은 기억 못하고 가족들만 아는데도 성인이 되어서 개를 못 만지는 사람도 있다. 어떤 트라우마는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생긴다. 예를 들어 쥐, 뱀, 거미를 보면 깜짝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공통되게 나타내는 반응이다. 물론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는 일반적이진 않다. 쥐나 뱀에 물리거나 거미에게 독이 옮은 사람은 드물 텐데 왜 많은 이가 이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 프랑스에서 3세에서 11세까지 남녀 아이 1357명에게 뱀, 애완동물, 동그란 모양의 웃는 이모티콘을 무작위로 보여주고 어떤 것에 대해 더 두려움을 느끼는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대개 삼각형 모양인 날카로운 치아, 발톱 등이 있는 뱀이나 애완동물, 이모티콘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뱀 등의 동물만 무서워한 게 아니라 날이 선 바위에도 두려움을 느꼈다. 동그란 모양의 웃는 이모티콘도 치아를 삼각형으로 날카롭게 바꾸면 두려움을 드러냈다. 모양이 삼각형이고 날카로운 것은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선천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놀랍게도 뱀의 머리가 삼각형인 경우 대개 독사였다. 그러면서 뱀의 머리를 동그랗게 하고 치아도 둥글게 하면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동물에 대한 무서운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물 그림이나 삼각형의 이모티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진화 경험을 통해서 유전자에 내재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고 보면 어린 만화나 캐릭터의 주인공이 뽀로로, 곰돌이 푸는 모두 동글동글한 모양을 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트라우마는 결국 경험하지 않았지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경험했고 기억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나는 어떤 게 가장 심한 불안을 자아내는지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불안 발작과 트라우마의 관계가 궁금했다. 불안 발작이란 갑자기 도저히 견디기 힘든 심한 불안이 몰려오는 것을 말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인구의 5.88%나 불안 발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불안 발작을 경험하는 것보다 기억하는 트라우마 없이 불안 발작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자살 시도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트라우마 없이 불안 발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기억하지 못하는 무의식 아래로 억압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왜 불안한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생각해내려 할수록 더 불안하다고 한다. 가족들은 그가 큰 사고를 겪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억을 못할 때가 많다.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기억들은 불안을 유발하는 신경증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프로이트 이론과도 일치한다. 신경증은 영어로 뉴로시스, 독일어는 노이로제라고 한다. 노이로제는 내적 심리 갈등이 있거나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겨 심리적 긴장이나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결국 억압된 트라우마가 노이로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모두 트라우마에 의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소인이나 가족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트라우마에 취약하고 스트레스에 잘 견디지 못하는 특징을 지닌다. 나는 기억과 트라우마,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기 우울증, 불안, 예민성에 주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 상관관계를 연구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트라우마 대상자는 설문조사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과 설문은 자신의 생각을 답할 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또한 스스로 트라우마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부정확하다. 따라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트라우마로 좁히면 좀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연구 결과와 유명한 이들의 사례를 보면서 트라우마가 어떻게 예민성과 그들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어린 날에는 아주 예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몸이 많이 약했기 때문에 신경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음식을 먹었다 하면 급체에 편두통에 구토와 설사, 감기, 목편도가 부어 고생하고 툭하면 맹장이 부어올라 약으로 치료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결국 맹장을 제거했습니다. 체력이 약한 건 아니었는데 감염에 대해서는 아주 약했습니다. 몸이 쇠약하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작은 소리나 신체 접촉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가면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흔한 감기 한번 걸리지 않는 등 잔병 치레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몸이 건강해져 어렸을 때처럼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줄어들긴 했는데 환경에 반응하는 행동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으로 배웠는지 쉽게 지나치진 못하고 여전히 까칠하다는 평을 들으며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며 글도 쓰고 사람들과 만나며 많은 이야기도 나누면서 마음 공부도 조금은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며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척하며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 책을 보니 나는 어떻게 예민함을 극복하는가 라는 책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